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잭슨 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담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아주 높게 나왔고 그것이 옛날 수준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2% 목표가 아니라 좀 더 높여버리는 결정까지도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 작년 잭슨 홀 연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은 엄청나게 매파적이었었거든요. 지금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꼴대를 갑자기 바꾸는 거는 일단 좀 안 하지 않을까.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좀 안정이 그나마 되고 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2018년도처럼 시장을 한번 오버킬을 한번 탁 시키고 갈지는 않겠느냐.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도 유선남님이 짧은 시간 안에 잘 요약해 주셨는데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로 대표님까지도 쭉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서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 관심이 다 여기에 집중이 돼 있죠.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중립금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는 최근 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더불어 가지고서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왜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과거하고 뭔가 환경이 달라진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 사실은 그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초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전혀 삼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를 지났으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아주 높게 나왔고 그것이 옛날 수준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중립금리라는 것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연준의 2% 물가 목표제도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게 혹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은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중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더 미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금리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다 이고 또 최근에 더더욱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잭슨 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언가 그런 이제 힌트를 주지 않겠느냐 혹은 담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지금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게다가 잭슨홀 미팅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상 중립금리나 뭐 2% 물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어떤 걸 가지고서 구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도 상당히 다들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쉽게 보시면은 이제 그 물가하고 그 다음에 금리하고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차이에 대해 가지고서 계산을 해내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훨씬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 여러 이제 측정되는 거에 따라서는 뭐 한 0.5에서 1%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로 나왔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 이제 장기금리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에 이마만큼을 더해줘 가지고서 계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금리에 대한 예상치도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대표님 쉽게 생각하면 이 중립금리라는 게 돈을 풀면은 경제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길 바라는 거고 돈을 이렇게 조이면은 조금 더 긴축적으로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준의 금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개념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되지 않는, 네. 네.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시잖아요. 중립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그 말씀해주신 걸로 그렇게 네.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논쟁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잭슨홀 미팅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나리오상 어떤 언급이 나온다면 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좀 이벤트가 있을 때 네. 그 전에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 그게 영향을 더 많이, 그러니까는 음. 항상 모든 것이 기대하고 실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과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많이들 일단은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부정적이라면 중립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 라는 게 부정적인 건가요? 가령 이게 제일 끝까지 나가면은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뭐 2% 목표가 아니라 좀 더 높여버리는 결정까지도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원래 잭슨홀 그 심포지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때도 있고 나오지 않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FOMC 회의처럼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점점 시장에서 그 자꾸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뭔가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안 좋게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먼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작년하고는 분위기로 봐서는 정반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어땠냐면, 작년 잭슨홀 연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매파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당시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기대를 가졌었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그전에는 나와가지고서 매파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2018년부터 그 이제 잭슨홀에서 연설을 의장이 되고 나서 매년 했었는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에는 꽤나 그 2018, 19년에는 사실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표현들은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특별회의를 열어가지고서 결정을 실제로 내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낮은 금리를 초장기간 끌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사실 와가지고서 크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그러고 넘어갔으니 22년도에 와서 뭐 그렇게까지 뭐 발언의 수위가 높겠냐. 그리고 그 전에 파월 의장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또 약간의 그 징크스랄까요? 좋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2년도에 전에 회의를 보시면 22년 전체 장은 약세장이지만은 그 FOMC 회의에 파월 의장이 나오기만 하면은 증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 그날도 어쨌든 그날은 오르지 않겠느냐. 뭔가 발언을 달래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매파적이었고 증시가 뭐 3%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긍정 기대가 좀 치우쳐져 있었는데 인플레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막상 파월 의장이 그런 거를 정말로 바꿀까? 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아직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 기대값 자체가 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뭐 요번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거 자체가 일단은 이번에 이슈를 좀 일단락시키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 이제 잭슨홀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잭슨홀에서 뭐 발언이 나오든 안 나오든, 혹은 나오더라도 그 세기가 세든 약하든 간에 향후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될 만한 주제는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물가가 향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거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튀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있던데, 이번에는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 결국은 이런 얘기를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잭슨홀이 지나가고 나면 이달 말에 PCE 물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PC 물가를 또 보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고용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고용 데이터에서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자라고 할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그걸 또 보자라고 할 거고, 그러고 나면 9월 이제 20일, 21일에는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을 또 새롭게 나타내는 회의거든요. 그럼 이 회의에서 정말로 더 상향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보자가 되고, 계속 이제 확인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는 그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높아졌는데 이게 정말 내려올 수 있을까, 더 안 올라가고, 그거를 시장이 우려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과거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맨 마지막에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제일 어렵다라던데 거기로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인플레 목표라든지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연준에서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기준을 변경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먼 미래 일을 사실 예상하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정책을 곧바로 이렇게 기준을 막 꼴대를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줘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파월 의장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뭐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꼴대를 갑자기 바꾸는 거는 일단 좀 안 하지 않을까라고 뭐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으니까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좀 안정이 그나마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본인들 목표보다도 높을 때에 그때에 물가 목표를 바꾸겠습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봐도 시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목표 달성을 전혀 못할 것 같으니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예 기준을 바꿔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신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로 하다 보면 물가가 뭐 만약에 계속 나중에 높아진다 하더라도 한두 번은 툭 떨어지는 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차라리 본인들의 그 목표치에 들어와 있는 범주에 들어와 있을 때 범위를 싹 바꿔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라고 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굳이 목표를 바꿔야 된다 하더라도 바꾸기에 적절한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뭔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대가 과한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확인이 좀 된다면 이 장기물 채권 금리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저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나 침체에 대한 생각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런 네. 침체 배팅 들어갔던 것들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다고도 보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도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래 금리란 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꽤나 높은 금리 속에서도 그거를 경기가 버티고 쭉 가버리게 되면은 꽤나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그걸 물고서 옆으로 쭉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계속 해가지고서
사실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더 뭔가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언제 많았었냐 하면은 1990년대에 보시면 그린스펀 시대의 90년대 후반부에 신경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의 성장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서 나중에 인플레가 높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봉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자기는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세간의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물리쳐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판명된 거는 사실은 그 인플레가 높게 온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길게 와버렸죠. 그래서 금리를 그때 뭐 비판을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블을 그래서 만들어냈다는 증시는 받을 수 있지만 경제 자체를 봤었을 때는 막 높은 인플레 때가 부활한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요. 그리고 그 2018년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면 그 잭슨 홀 당시에 그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중립금리 그럴 때 우리가 아이스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거의 스타로 채워져 있어요. 그때 당시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중립금리보다는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자연 실업률이 얼마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스타였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왜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이상하다 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뭔가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8년도에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막 미중 무역 분쟁 막 하고 있고 잭슨 홀이 8월 하순에 열리니까 그러니까는 18년도 하순이면은 경기 데이터는 그때 조금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왜 이렇게 되게 낮게 유지가 될까? 이거 때문에 혹시나 정책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던 시기인데 그때 채워져 있는 게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 등등등등을 적어 놓으면서 근데 이 예상 자체는 이거의 장기 예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그 섣불리 판단하고 손대기가 좀 그렇다라는 게 그때 내용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뭔가 이제 조언은 뭐였냐면은 뭔가 고용시장 실업률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책에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많았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럴 때에 연준이 하는 거는 특별하게 데이터가 튀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게 명확히 판명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가가 엄청 높아졌다가 뭐 그 이제 이후에는 좀 낮아져 내려오긴 했는데 과거 수준은 못 왔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튈지 과거 수준 그냥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좀 썼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판단을 내려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그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안한 얘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판단 내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연준을 둘러싸고서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고 연준은 그럴 때 그렇게 과감한 선택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연준의 역할 중에서도 시장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신뢰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볼 때도 기준을 지금 과감하게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 나왔었는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중립금리 관련돼서 어떤 글을 썼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네. 기사가 나온 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 금리가 좀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매파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지 주장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일단 그 기사도 말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여기에 별로 그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 예를 드는 거죠.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얘기를 한다였고,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막 월요일에도 금리가 뛰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본인 이제 트위터에다가 지금 그 중립금리의 상향에 대해 가지고서 변동에 대해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 뭐 윌리엄스라든지 파월이라든지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들의 최근 몇 달 동안의 발언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강력한 그런 논리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이렇게 꼴대를 이제 섣불리 옮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요 점은 저는 뭐 연준이 이거를 단기에 바꾸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렸듯이 앞서도 결국 이게 인플레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9월까지 9월 FOMC에서는 그 이제 점도표하고 경제 네. 전망치를 다 찍어서 내놓으니까 그게 6월하고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그러면 뭐 의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연준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한번 시장이 또 판단을 내려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뭐 사실 이제 이런 데에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뭔가를 되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되게 해보려고 했었을 때 사실 그게 결과물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갑자기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나놓고 보면은 엄청난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 자체가 가령 물가 목표가 2%면 물가가 예를 들어 뭐 5%가 됐다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까먹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물가가 1.5%를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2.5%를 기록을 해도 요거는 두 개를 평균해 보면 2%밖에 안 되니까 이제 겨우 비로소 물가 목표의 달성이 딱 온 거고, 그러니 급하게 뭐 이렇게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 까먹은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넣겠다라는 거였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환경 자체가 상당히 디플레적이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거의 지키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향후에 우리 목표치보다 좀 실제 물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우리의 완화책을 장기간 사용하겠다라고 한 게 평균 물가 목표제였다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서 지금은 엄청나게 높은 물가가 나와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 결정이 사실 좋은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게 2018년도 사례를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도가 보시게 되면은 연준이 긴축을 해 나가던 과정이었고 12월 달에 야 이거 금리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데 18년도 12월 달에도 결국엔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2018년도 4분기에만 증시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2018년도처럼 좀 매파적인 거를 시장 예상한 것보다 더 보여서 시장을 한번 오버킬을 한번 탁 시키고 갈지는 않겠느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가지고서요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이듬해 1월이었습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그 이제 학회에 나가가지고서, 그러니까 학회 자리라는 거는 정책 결정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1월 초에 미국에서 열린 학회에 나가가지고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준비된 멘트를 써가지고서 발언을 해서 그때 이제 파월파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증시가 쫙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 보시면은 같은 자리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버냉키 전 의장, 그 다음에 옐런 전 의장까지 나와가지고서 막 지원 사격을 해줘가지고서 겨우 증시를 살려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오버킬을 굳이 본인이 해가지고서 뒤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파월은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럴 이유가 또 본인에게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너무 죽여놓으면은 또 살려낼 때에는 너무 많은 걸 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지지지 좀 끌고 가면서 우리도 이제 기다렸다 데이터 나오고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정밀하게 하겠다로 저는 뭐 기본 가정을 좀 네. 이제 좀 약간 이제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가장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짧게 중국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1년물 금리,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고, 뭐 대출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금리라고 하시는 부분도 동결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항상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일부러 그럽니까? 아니면 여력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걸까요? 중국 정부가 우려를 하는 것은 뭘까라고 네. 해보면은 과거에 부양책을 쓸 때에 좀 과감한 부양책을 써버리게 되면은 그게 뭔가 이런 그 이제 투기 수요들을 자극해서 그 뭔가 증시가 됐던지 아니면은 통화 그런 이제 뭐 신용 팽창이 됐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좀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뭔가 그 증가가 나타났던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좀 우려를 아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고도 성장을 거둬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정책이 뭔가 좀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잉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나오는 게 아주 얇게 이렇게 뭐 해물 슬라이스해서 자르듯이 아주 얇게 계속해서 조금씩 정책을 내놓으면서 요거 이제 정책의 합을 좀 내놓고서는 좀 요러고 나서 회복하려나 데이터 나오는 거 지켜볼까 또 요거 써놓고는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점을 찾아가려는 건데 그게 과거의 중국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들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자체가 제가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서 이게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성장 목표제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당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어하는 차원의 부양책 수준은 내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물가 압박이 없습니다. 높은 물가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부양책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좀 더 손쉬운 환경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물가마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까지 뭔가 좀 그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좀 긍정적인 그래도 이런 시각을 아마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좀 여력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다행스럽게도 좀 그 환경 자체는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정책적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중국처럼 그런 그 정부 쪽의 입김이 굉장히 센 경제의 경우에는 그거를 일단은 좀 신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중요해서 하나만 좀 짧게 위안화랑 뭐 연동이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달러원 환율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뭘 주목해서 봐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의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상반기 대비해서는 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나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수급 쪽에서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온 게 이란 계좌가 동결됐던 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 돈이 계속해서 환전해서 나가는 수요가 일단은 수급에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달 정도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위안화 연동되는 거 있다 보니 위안화 쪽 이슈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국 쪽의 또 다른 사정 중 하나가 뭐냐면 부양책을 마구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그 미국하고 정반대로 너무 강하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확실히 금리 인상이 끝이 났느냐, 마지막 인상이었느냐,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뭔가 정책 되게 강하게 나오긴 어렵다라는 점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인데 그 점은 우리가 중국 시장 그다음 미국이랑은 결국은 좀 엮여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금리 계속 이제 동결하면서 미국하고 약간 반대결을 지금 이미 타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환율에 일단은 그래도 압박 요인으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미국 쪽에서 일단 인상 쪽이 완전히 끝나고 그다음 얼마나 오래 끌고 갈지로 이제 이슈가 완전 넘어가게 되는 그 시기부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